빗속의 약속, 30년 만에 지킨 마지막 숙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터미널 한복판. 한 아이가 젖은 신발을 끌며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노인의 코트 자락을 꽉 붙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잡혀가면 안 돼요. 그 한마디는 노인의 가슴 깊은 곳,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30년 전 사랑했지만 지켜주지 못했던 한 여자.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단 하나의 열쇠. 과연 이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묻혀있던 하나의 열쇠가 전부를 바꾼 날, 지금부터 기적 같은 반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집의 지붕을 두드리듯 터미널 지붕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봄이라고 하기엔 유난히 차갑고 밤이라고 하기엔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산골 작은 터미널은 막차가 떠난 지 이미 한참이 지나 형광등 몇 개만 희미하게 허공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68세 박만호. 그는 눅눅한 걸레를 힘껏 짜 오래된 나무 의자를 하나하나 닦고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는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고 굳어버린 손가락 마디는 평생 노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의 고단함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손놀림만큼은 조심스럽고 부지런했습니다. 내가 참 젊을 땐 이렇게 늙어서도 일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 그가 혼잣말을 하며 걸레를 옮기던 그때였습니다. 딸깍. 터미널 유리문이 바람에 떠밀리듯 세게 열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고 그 바람 사이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후다닥 뛰어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 머리는 비에 흠뻑 젖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한쪽 끈이 거의 끊어진 가방은 비에 들러붙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텅 빈 대기실을 휙휙 훑다가 청소 중이던 노인에게 꽂혔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크게 한번 떨리더니 조심스레 다가와 만호의 작업복 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 말끝이 덜 마른 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길 잃었니? 만호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목에 걸린 돌을 꺼내듯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 제 할아버지인 척 해주실 수 있나요?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터미널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걸레를 쥐고 있던 만호의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눈을 꾹 감았다가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절 다시 데려가면 안 돼요. 진짜 할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고 엄마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위험해지면 이 열쇠 들고 터미널로 가라고 했어요. 아이가 떨리는 손을 펴자 작은 금속 하나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하고 빛났습니다. 낡은 열쇠 한 개, 그리고 열쇠고리에 누렇게 바른 흰색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오래전에 적힌 것 같은 볼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317.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만호의 손에서 걸레가 털썩 떨어졌습니다. 317.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3월 17일. 그 날짜는 30년 전 그가 버리고 도망쳐 나온 동네 터미널에서 지숙과 함께 이날을 잊지 말자고 약속하며 사물함 옆에 직접 적어 붙였던 그 숫자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물함의 주인은 그가 평생 죄책감으로 떠올리며 살았던 여자 한지숙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한번 깜빡이는 동안 3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전 그 동네에는 재개발이라는 이름의 바람이 무서울 만큼 빠르게 골목골목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공터, 세탁소와 분식집이 늘어서 있던 골목, 비 오는 날이면 국수 냄새로 가득 차던 시장까지 모두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붙어 있었죠.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말이 곳곳에 적혀 있었지만 주민들 가슴 속에는 쫓겨나는 건 아닌가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박만호는 재개발 추진 사무소의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옮기고 안내문을 붙이고 보상금 관련 서류에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일. 겉으로 보기엔 그냥 심부름꾼 같았지만 그가 들고 다니는 서류 한 장 한 장은 사람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종이 쪽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곁에는 늘 먼저 나서는 여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한지숙.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이웃이자 주민센터에서 주민 민원을 듣고 처리하던 눈빛이 고든 여자였습니다. 아저씨, 여기 또 오셨어요? 지숙 씨, 오늘도 야근이야? 둘은 그냥 동네 아는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비 오는 날이면 같이 우산을 나누어 쓰고 야근 후에는 시장 포장마차에서 잔치국수 한 그릇을 나누어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밤 포장마차 비닐 천막 위로 빗방울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따뜻한 국물 향과 섞여 코끝을 간지리고 있었습니다. 만호 씨, 지숙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해도 돼요? 뭔데요? 또 누가 민원 넣었어요? 만호가 웃으며 받자 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얘기요. 잠시 비닐 천막 안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가 또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이제 그냥 동네 친구라고 하기엔 조금 너무 멀리 온 것 같지 않아요? 만호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숙 씨, 나 당신이랑 집 얘기할 때 제일 좋았어요. 전세 말고 언젠가 우리 이름으로 된 집, 은행빚 조금 덜 걱정하면서 살 수 있는 날 오면 좋겠다고 말할 때마다. 지숙의 눈빛 속에는 장난기 섞인 미소와 함께 조심스러운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둘은 늦은 봄비를 피해 우산을 함께 썼습니다. 우산은 둘 다 서도 남을 만큼 컸지만 괜히 조금 더 가까이 붙어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동네 친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지숙은 병원 봉투를 꼭 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만호 씨, 그녀가 입술을 깨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 당신 아이 가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라고요? 만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지숙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병원에서는 정식 검사 더 해보자고 하는데 거의 확실하대요. 당신 얼굴 하얘진 거 봐요. 솔직히 말해요. 겁나요? 그 말에 만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솔직히 겁나죠. 회사도 지금 재개발 때문에 어수선하고 구조조정 소문도 돌고 이 꼴 저 꼴 다 보고 사는 말단 직원이 장가도 안 갔는데 애부터 가진다는 게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지숙이 눈을 반짝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겁나니까 도망갈 거예요? 둘이서 벌면 셋이 먹는 건 힘들어도 못할 건 아니잖아요. 나 혼자라도 해볼 거고요. 근데 당신이 옆에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아서 그러죠. 그 말에 잠시 만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곧 얼음물 끼얹은 듯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추진팀장
최봉길. 항상 번들거리는 비싼 양복에 웃고 있어도 눈은 전혀 웃지 않는 사람. 요즘 들어 그는 이상하게 지숙의 이름을 자주 입에 올렸습니다. 박주임. 그날도 퇴근 직전 최봉길이 만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요즘 한지숙 씨랑 자주 붙어 다닌다며? 예. 아, 뭐 같은 동네고 같은 주민 민원도 같이 보고 그냥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근데 말이야,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 목소리가 슬쩍 낮아졌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 윗선에서 눈 아주 크게 뜨고 보고 있어. 누가 방해하는지, 누가 서류를 슬쩍 바꿔대는지, 누가 주민들 편 들어서 계약 늦추는지. 주 주민들 편이라뇨. 만호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한지숙 씨 말이야. 최봉길이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주민 데리고 시청도 왔다 갔다 한다면서. 박주임이야 마음씨 착해서 챙겨주는 거겠지만 윗선에서 보기에는 같이 문제 만드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전 그런 생각. 암튼 최봉길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냥 한 사람만 조용하면 다 같이 편하다. 그 말만 기억해 두라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만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둘이서 벌면 셋이 먹고 살 수 있다며 웃던 지숙의 얼굴, 그리고 찍히면 끝이다라고 조용히 협박하던 최봉길의 눈빛. 침대 위 낡은 천장에는 어디에도 답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숙은 병원에서 돌아와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확실하대요. 그녀가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아기래요. 심장 소리도 들었어요. 진짜야, 만호 씨. 그녀가 손을 잡아오자 만호는 그 손을 잡고도 끝내 확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숙 씨,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내 상황도 그렇고 회사도 지금. 지숙의 웃음이 살짝 굳었습니다. 생각은 나 혼자 다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나 혼자라도 이 아이 지킬 거예요. 대신 가방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요. 터미널 사물함 열쇠예요. 터미널? 지숙이 주머니를 뒤져 작고 흰색인 마스킹 테이프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번호야 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그녀가 볼펜을 꺼내 테이프 위에 조심스럽게 숫자를 적었습니다. 317. 3월 17일. 오늘 우리가 겁내지 말자고 마음 정한 날이잖아요. 지숙은 그 테이프를 열쇠고리에 붙이며 살짝 웃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숫자만 봐도 아, 그날 내가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생각나게 만들려고요. 만호는 괜히 눈을 피했습니다. 지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개발 관련 서류, 주민들 사인, 보상금 내역, 내가 모은 자료들 터미널 뒤편 사물함 하나에 조금씩 넣어둘 거예요. 번호판 옆에도 아까 쓴 2317 테이프를 똑같이 붙여둘 거고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나나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지숙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때는 도망치지 말고 한 번만 제대로 싸워줘요. 그게 우리 아이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 아닐까요? 우리 아이 아빠.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에 박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박힌 자리는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숙 요즘 산부인과 다닌다더라. 주민들 데리고 재개발 반대 서명도 도는 모양이야. 그 옆에서 맨날 서류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구더라.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눌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지숙과 엮이면 승진은 물 건너간다. 재개발 반대하는 쪽에 서 있으면 정리 대상 1순위다. 최봉길은 굳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묵묵부답으로 그 소문을 알아서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만호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은 열쇠 하나, 317, 형광등 아래 그 작은 숫자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숙 씨. 나 겁이 너무 많아서 끝까지 같이 못 가겠습니다. 작은 독백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열쇠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회사에 제출한 것은 재개발 서류가 아니라 퇴직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네를 떠났습니다. 재개발도 지숙도 뱃속의 아이도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 동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리고 떠난 자리에는 누군가는 남아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 싸움의 이름이 한지숙이었고 그 싸움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은 사람이 한소영이었으며 그리고 그 싸움의 열쇠를 쥐고 비오는 터미널로 뛰어온 아이가 바로 만호 앞에 서 있는 한소민이었습니다. 만호가 떠난 뒤 지숙은 혼자서 아이를 품고 키웠습니다. 출생신고서의 분안은 텅 비어 있었고 아이의 성씨는 지숙의 성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세상의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성을 쓰는 동안 지숙의 딸은 그녀의 성을 달고 자랐습니다. 이름은 한소영. 엄마, 우리 반 애들은 다 아빠 성씨 쓰는데 나는 왜 엄마 성이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이기 시작하자 소영은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숙은 언제나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목소리로 대답해줬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성씨를 쓰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느냐야. 아빠 성을 써도 지켜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엄마 성을 써도 평생 내 편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고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는 내 편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 평생 죄책감 안고 살고 있을 거고. 그 말에는 원망이 반, 연민이 반이었습니다. 지숙은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재개발 비리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아이 밥 챙겨주고 잠든 아이 이불 한 번 더 덮어준 후 그녀는 늘 동네 주민들의 서명을 모았고 시장 사람들과 대화하며 살 곳을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을 홀로 이어갔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 들어와요? 8살 소영이 눈을 깜빡이며 물으면 지숙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자는 동안엔 옆에 있을 거야. 엄마가 지금 이 일을 안 하면 우리 동네가 통째로 없어질지도 모르거든. 동네가 없어져요? 응.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보려고. 대신 약속할게. 너는 엄마 믿고 학교 열심히 다니기. 그리고 지숙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열쇠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터미널 열쇠 317. 그녀는 그 열쇠를 딸의 작은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내가 언젠가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생기면 그때 보여줘. 엄마가 예전에 믿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은 끝내 도망갔지만 지숙은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어른이 다 도망치는 건 아니야. 그로부터 몇 년 뒤 쌀쌀한 겨울 새벽 어둠은 아직 걷히지 않았고 텅 빈 거리 위에 서리가 얇게 내려앉아 있던 시간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동네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불이야. 서류 창고 쪽에 불났대. 사람들은 가디건 하나 걸쳐 입고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불꽃은 평소와 달리 창고 한쪽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이 어떤 곳인지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상 관련 서류 있는 쪽 아녀? 맞아. 그쪽만 타고 있는 거 봐. 불도 이상하게 번지네. 그때 누군가 절규했습니다. 한지숙 씨, 안에 들어갔다고 했어. 사람들이 불길 앞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문은 무너져 있었고 안에서는 불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주민 서류 몇 묶음을 들고 안으로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서류를 살리려고. 무모하지만 그녀답다고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녀의 마지막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화재는 정확히 서류가 쌓인 곳만 집요하게 태웠습니다. 불길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만 골라 지웠고 결국 불이 꺼지고 나서야 철골 밑에서 지숙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 질식사, 사고 원인 누전. 너무 간단한 결론. 너무 완벽하게 정리된 조사. 불길이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했음에도 사람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숙이 죽은 뒤 소영은 23살 젊은 나이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삶이라는 건 멈추지 않으니 그녀도 또다시 살아내야 했습니다. 결혼했지만 남편은 딸이 태어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딸을 품에 안은 채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한소민. 외할머니, 어머니와 같은 성씨를 가진 세 번째 여자아이. 이 집안의 여자들은 늘 스스로 지켜야 했고 늘 혼자였으며 늘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늘 슬픈 과거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소민이 묻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소영은 자신이 어릴 적 들었던 대답을 조금 바꿔서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빠 없어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 있고 외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너한테 정말 중요한 어른이 분명히 나타날 거야. 비 오는 터미널. 만호는 아이가 쥐고 있는 낡은 열쇠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317. 그 숫자가 그의 과거를 찢어 현재로 끌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이 열쇠를 왜 갖고 있지? 만호의 목소리는 바람에 떠는 종잇장 같았습니다. 소녀가 눈을 들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주셨어요. 외할머니가 남긴 거래요. 엄마가 위험해지면 이걸 믿을 수 있는 어른한테 보여주라고 했어요. 왜 할머니? 만호의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할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지숙이요. 그 순간 만호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문득 어린아기 울음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했고 지숙이 눈웃음 치던 모습이 형광등 아래 겹쳐 보였습니다. 그럼 너 엄마 이름은? 한소영이요. 만호의 등허리가 한번 크게 굽혀졌습니다. 소영, 그 아이가. 그가 떠났던 그날 지숙의 뱃속에 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작은 여자아이의 엄마라니. 그러니까 너는 말을 잇지 못하자 소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소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학교부터 따라왔어요. 집에도 오고 엄마가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터미널 유리창 너머로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아직도 빗속에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척 해달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소민이 작게 떨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엄마랑 저를 자꾸 찾으러 와요. 만호는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나가시면 안 돼요. 소민이 두 팔을 벌려 막으려 했지만 만호는 아이 눈높이까지 몸을 낮추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 오늘은 도망치지 않는다. 그 한마디는 누구보다 그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찬 비가 얼굴에 한꺼번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바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안에 어린 여자아이 한 명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만호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여자아이. 내 손녀 말하는 거요. 남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손녀라고요? 왜요? 요즘은 애 찾는 척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많다던데. 남자들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착각했나 보군요. 그러나 그들은 터미널 건너편 가로등 아래로 이동해 계속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물러난 게 아니었죠. 만호는 문을 잠그고 돌아와 소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할아버지가 있다. 터미널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한 번씩 깜빡거렸습니다. 저기, 만호가 말했다. 내 엄마가 왜 터미널을 가라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소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요. 이 열쇠를 줄 때 그랬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생기면 이걸 보여줘. 라고요. 근데 솔직히 누구한테 보여줘야 할지 잘 모르겠었어요. 아이의 말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체념이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만호가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한 번 더 말했어요. 소민이 열쇠를 꼭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터미널에서 317을 알고 있는 어른을 만나면 그 사람은 아마 너보다 더 겁 많은 어른일 거다. 그래도 두 번째로 도망치지는 않을 거야. 라고요. 그 말은 마치 시간을 건너온 심판 같았습니다. 겁 많은 어른. 두 번째로 도망치지는 않을 거다. 심장이 쿵 하고 두 번 세게 뛰었습니다. 지숙이 끝까지 나를 알고 있었구나. 만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제 이 열쇠를 제대로 써보자. 터미널 뒤편으로 가는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낡은 전구가 매달려 있었지만 빛은 약했고 벽에는 묵은 먼지와 곰팡이 자국이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끝에 사물함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칸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호판 옆에 누렇게 바랜 흰 마스킹 테이프가 덩그러니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세월에 바랜 볼펜 글씨로 317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지숙이 웃으면서 그 테이프를 꾹꾹 눌러붙이던 장면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3월 17일. 우리 이 날을 잊지 말자고 했었지. 만호가 숨을 한 번 삼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야. 열어볼래? 만호가 물었습니다. 소민은 조금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들었습니다. 저 정말 제가 열어도 돼요? 그래. 이 열쇠는 원래 내 외할머니 것이고 지금은 내 엄마가 맡겼고 이제 내 손에까지 왔잖니? 소민이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철컥. 낡은 금속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 조용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물함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투명한 방수팩에 쌓인 서류 뭉치, 작은 녹음기 한 대,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에는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만호 씨에게, 그리고 내 딸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내 이름이네. 만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노란빛이 도는 편지지 한 장이 곱게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한번 적시고 천천히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호 씨. 이 편지를 보는 건 아마도 내가 이 세상에 없는 뒤겠지요. 첫 줄부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당신이 왜 도망갔는지 솔직히 이제는 조금 이해하려고 합니다. 재개발이니 구조조정이니 당신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당신 어깨 위에 올려놓은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나도 알고 있으니까요. 글씨는 단정했지만 한 획 한 획마다 힘이 실려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아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아이를 안고 있는 동안 그리고 아이의 성씨를 적는 칸에 당신 이름을 쓸 수 없을 때마다
나는 당신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읽던 만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당신을 나쁜 인간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겁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겁이 너무 많아서 사랑보다 안전한 쪽을 택한 사람.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 편지 글자들이 눈물에 번지는 듯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만호 씨. 겁이 많은 어른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단 두 번째 기회 앞에서도 또 도망친다면 그때는 진짜 나쁜 어른이 되는 거죠. 그 문장에서 편지가 현재로 뛰어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당신이 이 편지를 다시 손에 쥐게 된다면 그때는 도망치지 말고 한 번만 제대로 싸워주세요. 나 대신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아이를 위해서. 만호의 어깨가 크게 한번 떨렸습니다. 터미널 뒤편 내가 317이라고 적어둔 사물함 안에는 내가 모은 서류와 녹음이 들어 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 서류를 조작했는지, 언젠가 이걸 증거로 써줄 누군가가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짧은 문장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았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한지숙 드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만호의 눈에서는 오랫동안 말라있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수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평생 도망만 다녔구나. 소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외할머니랑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만호는 눈가를 훔치며 작게 웃으려다 다시 울컥했습니다. 응, 내 외할머니는 내가 평생 도망친 사람이었거든. 편지 아래 방수팩에 쌓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소민이 물었습니다. 재개발 보상 내역, 주민 서명, 계약서 원본들. 아마 내 외할머니가 누군가를 상대로 들이밀려고 모아둔 증거일 거다. 거기엔 누군가의 서명이 지나치게 많이 등장했고 특정 이름 옆에는 기묘할 정도로 커다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에 사 만호가 손가락으로 한 이름을 짚었습니다. 최봉길. 서류 속에서 보는 그 이름은 30년 전 그에게 한 사람만 조용하면 다 같이 편하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와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이 인간이 아직도.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뒤늦은 각성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소민이 작은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테이프인가요? 그래 보이는구나. 녹음기의 버튼은 이제 막 부서지기 직전인 듯 달아 있었습니다. 만호는 조심스레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익숙하면서도 섬뜩한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입 다물어. 이 판에서 빠져나가려면 다들 손 좀 더럽혀야지. 그래도 사람들 다 내쫓고 서류 태우는 건 너무. 그게 싫으면 당장 나가든가. 풀이야 뭐. 누전 사고 한 줄이면 끝나는 일인데. 목소리는 명백히 최봉길의 것이었습니다. 소민이 본능적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만호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청난 거다. 이건 단순히 우리끼리 듣고 끝낼 소리가 아니다. 그는 녹음기를 꼭 쥔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지숙 씨가 왜 끝까지 이 열쇠를 버리지 않았는지. 왜 나 같은 놈에게까지 마지막 부탁을 남겨놓고 간 건지. 겨우겨우 삼킨 말이 천천히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망치는 대신 싸워야 할 때다. 사물함 문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조용히 열려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거의 멎어가고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운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호는 사물함 문을 손으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지숙 씨, 그가 마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30년 전에는 겁이 많아서 도망쳤소. 근데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소. 내가 남겨놓은 이 열쇠랑 이 서류랑 이 녹음기,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내 손으로 끝까지 써보겠소. 늦었지만 한 번쯤은 제대로 싸워볼라요. 소민이 그 옆에 서서 사물함 안을 같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싸울래요. 너는 아직 애인데. 외할머니도 엄마도 다 혼자 싸우다가 마지막에 아무도 못 믿어서 열쇠만 남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할아버지도 있고 저도 있고 엄마를 찾으면 엄마도 있을 거니까. 아이의 말이 어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우리가 너희 편이 되어줄 차례다. 사물함을 닫는 순간 어두운 복도 끝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뒤를 밟고 있는지 단지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누군가 도망치는 대신 끝까지 버티고 버티며 진짜 어른답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 터미널 밖에서는 비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덮은 먹구름은 아직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걸 조용히 예고하는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터미널 문이 덜컥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호 형님? 아직 퇴근 안 했소? 버스기사 최종복 씨가 손에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다른 기사 둘, 터미널 청소하는 할아버지, 근처 분식집 사장님까지 하나둘 모습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불 꺼진 터미널 앞에서 이상한 사람들 서성거릴 때부터 뭔가 냄새났수. 맞아. 만호 형님 얼굴도 요 며칠 새 더 수척해지고. 근데 아니, 이게 누구여? 아가씨가 왜 여기 있어? 사람들 눈길이 자연스럽게 소민에게 향했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대기실 가운데 낡은 테이블 위에 터미널 뒤편 317이 붙어 있던 사물함에서 꺼낸 서류와 녹음기, 그리고 지숙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공기가 바로 조용해졌습니다. 한지숙, 지숙 씨 이야기요. 만호가 입을 떼자마자 몇몇 기사와 어르신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그 이름 정말 오랜만에 듣네. 그 아줌마 마지막까지 주민들 대신 싸우다가 정의로운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 덕에 몇몇 집들은 보상 제대로 받은 거요. 분식집 사장님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근데 그 화제 말이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않소? 서류 있는 쪽만 타고 사람만 죽고. 터미널 대기실은 아주 오래된 진실이 슬며시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만호는 손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화제 저도 어젯밤 그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그날 서류를 태우라고 지시한 최봉길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순간 대기실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요? 최봉길이? 그 인간 지금 재개발 회사 임원 됐다던데? 이 동네 다 쓸어버리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떠들어대던. 그들의 반응에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그 인간이 하는 말에 겁을 먹고 끝내 지숙 씨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대기실이 동시에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서류와 녹음, 이건 당장 남에게 넘길 수도 없고, 혼자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시장 나물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도와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말이 있소다. 그녀는 지숙의 편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지숙이 우리한테 참 고마운 사람이었지요. 보상금 때문에 집 날아가게 생겼을 때 그 아줌마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어디 한둘이요. 버스기사 강 기사님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알았어. 누가 서류 조작하고 누가 주민들 협박했는지. 그 인간들 서류 태운 거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지. 근데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했지요. 맞아. 그때는 우리 누구도 증거는 없었어.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하나로 향했습니다. 3.17 사물함에서 나온 증거 뭉치. 근데 지금은 증거가 있구만. 시장의 김할머니가 바로 만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혼자 도망칠 사람도 없어 보이고 그 말에 대기실이 살짝 웃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소민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가요. 언젠가 우리 편 들어줄 어른들이 꼭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아이의 눈이 대기실 어르신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전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누구보다 어르신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나물 할머니가 코끝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놈들아, 애가 우리 믿는다고 하지 않냐? 우리가 늙긴 늙었어도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었던 거지. 버스기사 강 씨가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놈들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놔둘 순 없지. 그래. 이 동네 우리도 한 번쯤은 지켜보자고. 맞아. 터미널이고 시장이고 이 동네 지키는 사람은 우리지. 대기실은 이미 결심한 사람들의 공기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터미널 뒷방에서는 늙은 손들이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볼펜을 귀에 꽂고 종이에 체크 표시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들 원본이랑 숫자 다르네. 버스 기사들은 자기들끼리 노트북을 가져와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반복해 들었습니다. 여기 들어봐. 이 목소리 최봉길 맞지? 싸가지 없던 그 톤. 청소하던 할아버지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시청 설명회 날 그냥 들고 가서 확 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여? 아니여. 그랬다가 우리가 잡혀갈 수도 있어. 그럼 어째? 만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청 설명회는 우리가 싸울 첫 장소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공개하는 타이밍은 극적으로 확실하게 빠져나갈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럼 만호 형님이 주도하실 건가요? 만호는 조용히 3.17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숙 씨가 시작했고 그 아이들이 이어서 왔고 지금은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기묘한 전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할머니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 긴 싸움 이제 끝내보자.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며 어두웠던 빛이 서서히 퍼져나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앞 작은 의자에 만호와 소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소민이 속삭였습니다. 응. 외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열쇠 남겨준 이유 그제야 알 것 같아요. 만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왜?
도망치지 말라고 두 번째라면 달라질 거라고 믿어서였을 거예요. 그 말에 만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멎었지만 구름은 아직 무거웠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재개발 주민 설명회가 열리는 날, 시청 대강당 앞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종 재개발 업체 직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바쁘게 드나들었고, 시청 공무원들은 행사 안내판을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한복판으로 터미널 사람들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만호, 소영, 그리고 작은 손을 꼭 쥔 소민. 뒤에는 버스 기사들, 시장 상인들, 나물 할머니, 동네 어르신들까지 20명 가까이 줄을 지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마침내 한 걸음 내딛는 행진처럼 보였습니다. 대강당 입구. 재개발 업체 직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저쪽 사람들 다 터미널 쪽 주민 아니야? 아니, 뭐 저렇게 때로 몰려와? 설명에 방해하려는 건가? 그들의 수군거림에도 어르신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물 할머니가 곧장 입구를 지나며 툭 내뱉었습니다. 왜 주민 설명회라며? 주민이 오면 안 되나? 버스 기사는 회색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쇼. 우린 설명 들으러 왔소. 말도 좀 하려고 왔고. 직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강당 안은 이미 절반 이상 자리가 채워져 있었고, 단상 앞에는 커다란 화면과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설명회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한가운데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최봉길이 서서 마이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터미널 사람들이 입장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쪽 봤어? 직원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최봉길의 입이 살짝 굳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오늘로 끝내면 돼. 터미널 사람들은 대강당 뒤쪽이 아니라 정면 중앙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가 앉았습니다. 시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뒤로 갈 필요 있나? 우린 주민이요. 소민은 엄마와 만호 사이에 앉았고 작은 손은 아직도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호가 그 손을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겁나면 할아버지 손 잡아도 된다. 소민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봉길이 마이크를 잡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에는 반짝이는 조감도, 새 아파트 단지 이미지, 미래를 강조한 문구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 자녀의 미래, 깨끗한 주거 환경을 위해 저희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장 상인이 입을 꾹 다물며 속삭였습니다. 저 인간 말만 들으면 우리가 다 혜택 받는 줄 알겠다. 버스 기사가 웃음도 안 나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말 듣다 집 뺏긴 사람이 우리만 해도 수십 명인데. 하지만 최봉길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상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 곳곳에서 훗하는 냉소가 들려왔습니다. 최봉길이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선을 흘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나물 할머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정하긴 누가 공정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순간 대강당이 조용해졌고 최봉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쪽 말씀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흔들림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예, 말씀 있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도 없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었는 줄 아십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누가 서류 바꿔치고
누가 보상금 깎았는지 모를 줄 알았소? 어르신, 지금은, 아니요. 지금이요. 할머니는 단상 위에 최봉기를 가리켰습니다. 저 인간이 서류 조작하고 우리 대비금 깎은 거 우린 다 알고 있었소. 대강당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말 못한 거지요. 최봉길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하시면 근거. 할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만호 형님, 이제 내놔야지. 대강당 중앙.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만호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눈빛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민도 그 모습을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단상 가까이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시청 공무원들도 재개발 직원들도 당황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터미널 경비라던데. 왜 저기까지 올라간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시선 속에서 만호는 낡은 방수팩 하나를 단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여기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대강당은 이제 거의 숨도 쉬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망친 이유도 있습니다. 겁났고 약했으니까. 그가 증거 뭉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만호는 녹음기 재생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녹음에는 5년 전 서류 보관 창고에 불을 지르라고 지시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봉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그것은 불법 녹취이며 증거 능력이. 하지만 대강당은 이미 숨을 삼키고 있었고 단상 위 만호의 손가락은 딸깍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녹음기 버튼이 딸깍하고 눌리는 순간 대강당은 숨소리조차 사라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흘러나온 첫 음성은 약간의 잡음과 함께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서류는 오늘 밤 태워. 증거 남기지 말랬잖아. 사람들의 목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창고에 있는 거 싹 정리하고 반대하는 주민들 명단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순간 대강당 곳곳에서 눌러왔던 분노가 툭 하고 터지는 듯한 숨막히는 기운이 일었습니다. 저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인간 맞잖아. 최봉길 목소리 맞아. 두세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동시에 웅성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위 최봉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불법 녹취고 허위 음성입니다. 누군가 그러나 만호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줄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맞아. 저 인간 목소리여. 5년 전 설명회 때 서류 없어진 거 우리가 묻자 같은 말투로 얼버무렸어. 또 다른 주민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목소리 그때 회의실 밖에서 우리가 들은 거랑 똑같아. 그리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외쳤습니다. 맞아. 맞아. 그 인간 목소리라니까. 저 톤, 저 말씨, 저 버릇. 대강당은 이미 감정이 폭발하는 증언의 파도로 뒤덮였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두 번째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싹 불태우면 끝이야. 걱정 마. 문제 생기면 노후 창고 누전으로 처리하면 되지. 원래 윗선에서도 그런 쪽이 더 낫다더라. 그 다음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한지숙 씨, 걔만 조용하면 다 돼. 근데 자꾸 설치니까 좀 혼나야지. 아주 그냥
그 뒤는 몇 초간의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이 대강당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저 인간이 그럼 지숙 씨 죽은 화재도 수많은 시선이 한 사람을 겨눴습니다. 최봉길. 그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단상에 손을 짚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잠깐. 저건 내 목소리가 아닙니다. 누가 조작한 거예요? 그가 소리치자 뒤쪽에서 버스기사 강 씨가 일어섰습니다. 조작? 그럼 왜 얼굴이 사색이요? 조작이면 당당해야지. 시장 상인이 외쳤습니다. 자네 5년 전에 우리한테 도장 찍으라고 압박하던 거 기억 안 나나? 분식집 사장님도 책상을 쿵 치며 말했습니다. 그때 도장 안 찍는다고 문서 찢어버리던 게 누군데? 대강당은 더 이상 설명회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주민 모두. 최봉길이 비틀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경찰. 누가 경찰 좀 불러.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법 녹취. 하지만 바로 그때 대강당 뒷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형사 둘, 그리고 경찰관 여러 명이 일렬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최봉길 씨. 그 짧은 호명만으로 최봉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개발 이권 관련 방화교사, 보상금 축소 조작,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 소리가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니, 잠깐. 이건 오해야. 그 녹취는 그건.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봉길 씨, 경찰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최봉길은 주민들의 분노와 카메라 플래시, 거센 야유 속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드디어 이 인간 잡히는 거 내가 살아서 보네. 지숙 씨 지금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여러 주민들이 눈물을 훔치며 서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시장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너 혼자 죽은 거 아니여. 이제 됐어. 정의는 늦어도 오는 거요. 버스 기사들이 만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만호 형님, 잘했소. 만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소영이 그를 조용히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소미는 두 사람의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없다. 다시는 없을 거다. 대강당 안공기는 싸늘하고 무거웠던 처음과 달리 지금은 뜨겁고 후련하며 기나긴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세를 바로잡고 어딘가 당당한 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기묘하게도 구름이 걷히며 서서히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무거운 덮개를 들어올린 것처럼 소민이 엄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영이 뒤돌아보니 만호는 대강당 출입문 앞에서 단상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숙 씨 이제 약속 지켰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던 싸움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민 설명회 이후 시청과 감사팀 그리고 언론까지 연이어 동네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두 달 사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최봉길은 구속되었고 그가 장악하던 재개발팀은 전면 해체되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시행사가 투입되었고 시청은 주민 대표들과 함께 재개발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서류도 회의도 절차도 모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거지. 시장 상인들이 서류 설명을 들으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뒤 정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전 계획은 폐기되었습니다.
이번엔 대부분의 기존 상가와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조정했고 보상 기준도 시장 시세와 감정평가를 반영해 2배 이상 상향했습니다. 순간 강당에는 작지 않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배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단 말이요?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상가 분양도 함께 연계해드립니다. 이야, 이게 사람이 사는 재개발이지. 버스기사 강 씨는 감격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지숙 씨가 이걸 알면 얼마나 좋아했겠어. 1년 후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철거하고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새 단장 후 일부 원형 보존, 터미널은 새 건물로 재지어 안전 강화, 기존 주민에게 우선 분양권 제공, 약자 가구엔 별도 생활 안정 지원금, 상가 세입자도 이전 복귀 보장, 이렇게 사람 중심 재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새 건물에서 가게를 이어갔고 버스기사 강 씨는 새 아파트에 입주했고 분식집 사장님은 1층 상가를 배정받아 매출이 예전보다 2배로 뛰었습니다. 나물 할머니도 새 아파트로 이사해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파트 사는 날을 보내 지수가, 우리가 해냈다. 주민들은 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재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터미널 경비실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대신 새 터미널 조감도가 발표되던 날 직원이 만호에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새 터미널 완공되면 경비실은 기존보다 2배 넓어지고 근무자 숙소도 따로 생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혹시 손녀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공간도 추가로 마련 가능하대요. 만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뒤였습니다. 재개발 보상으로 소영에게도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어 모녀는 작은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살아요. 만호는 작게 흔들리는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거기 끼어도 되겠나? 소영이 밥그릇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족이에요. 그 말은 30년간 얼어있던 마음을 녹여내는 따뜻한 봄비 같았습니다. 새 아파트 옆 공원에는 작은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미끄럼틀 뒤 작은 벽에는 이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지숙이 좋아하던 골목.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멋지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소미는 놀이터에 앉아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만호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외할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참 좋아했을 거다. 카메라가 멀어지듯 장면이 돌아갑니다. 새 단지, 새 놀이터, 깨끗해진 터미널, 정리된 시장. 그리고 그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민이는 학교에 가기 전 할아버지 곁 벤치에 살짝 앉았습니다. 만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왜 그러니? 소민은 햇빛이 비치는 터미널 바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터미널처럼요. 그 말에 만호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디로 가든 할아버지는 늘 여기서 내가 돌아올 길을 밝히고 있을게. 소민은 활짝 웃었고 버스 출발음이 잔잔히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어둡던 터미널에는 따뜻한 햇살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시니어였습니다.